지구온난화, 아마도 인류가 가까운 시일 내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자연현상일 것입니다. 물론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사용과 녹지의 축소, 그리고 각종 토지 사용의 변화는 지구를 점차 병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악순환이 된다는 것이죠. 한번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 속도는 점차 가속화가 되어 인간의 자의적인 힘이 아니더라도 자연적인 요소로 인해서 온난화가 가속화됩니다. 일리를 들자면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극지방 동토층의 탄소 배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더 큰 기후변화가 발생이 되고 이는 또 다른 지구온난화를 일으키죠. 이렇게 되면 극단적인 폭염에 노출되는 인구는 4.2억 명이 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부족을 겪는 취약계층들은 4배가 됩니다. 그리고 동물 멸종 위험도 2배가 되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어떤 한 나라는 이런 범지구적인 위기를 환영하는 듯합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북극해에는 북극항로라는 항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북극해를 지나가는 항로인데요. 문제는 북극해의 빙산이나 유빙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항로로 사용되고 있지 못합니다. 사고가 날 위험이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빙산이나 유빙이 모두 녹게 된다면 일반 항로처럼 북극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나라는 러시아가 되죠. 러시아는 이런 것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걱정하기도 하지만 내심 기대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북극해에 대한 영유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북방함대를 키우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러시아가 신핵추진 세빙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 이것을 정치적인 도발로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알래스카와 캐나다 근처의 공해를 돌아다니면서 미국을 천천히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함인 것이었죠. 북극해의 영유권은 자신들의 것이라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점차 강도가 커지더니 미국의 해안경비대와 북극함대가 대치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러시아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 병력을 추가로 증원하게 됩니다. 푸틴 대통령의 전략을 여실히 잘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미국과 적대적으로 대하겠다는 전략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태평양과 북극해에 대한 영해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 병력이 추가로 증원되자 일본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북부 지역인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만 집중하는 양상이 보이게 되죠. 다시금 냉전 체제가 되돌아왔다고 생각이 될 수 있을 정도였죠. 북극해 전역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차디찬 냉기가 흐르게 됩니다. 러시아의 대륙 세력과 미국의 해양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니까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러시아의 이런 행동을 크게 규탄하며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행정부 내 강경파들이 기지개를 피기 시작합니다. 지금 러시아를 완전히 밟아놓지 않는다면 이들은 1980년대 소련처럼 미국의 거대한 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경한 대응을 조 바이든에게 주문하기 시작하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항상 거대한 전쟁은 패권 싸움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패권 싸움의 시작점이었고요.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보다 강경한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7함대를 베링해로 보내 러시아 북극함대와 직접적인 대치를 하게끔 했고 인도양에 있는 미국 5함대를 지중해로 보내 러시아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오로지 미국만 할 수 있었던 전략이었죠. 러시아의 이런 도발 때문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위기관리 대응 능력이 심사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도발을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향후 국제 질서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었죠. 현재 미국의 전략은 강경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 영향력이 축소되었습니다. 서태평양에 있는 7함대는 베링해로, 인도양에 있는 5함대는 지중해로 갔으니 말이죠.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 간의 대치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자 중국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기회를 틈타서 동북아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태평양 패권에 도전하려는 야심한 계획을 세운 것이었죠. 현재 중국은 놀라울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해군은 3개 함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중국 해군은 그 활동의 무대를 이미 인도양을 지나 아프리카까지 확장을 한 상태였고 모든 함선이 대형화되고 양적으로 증가한 해군력의 수용과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 4번째 함대를 창설할 준비까지 한 상태죠. 왜냐면 중국의 최종 목표는 태평양 패권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군력을 키운 것입니다. 중국은 새로운 전략을 다시 짜게 됩니다. 현재 중국의 정치권은 크게 3가지 계파로 분류됩니다. 여당의 역할을 하는 태자당과 야당의 역할을 하는 공청당, 그리고 상하이방이 중국의 정치권을 장악한 상태죠.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인해 태자당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들어 공청당과 상하이방이 지속해서 태자당을 견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자당은 지속한 집권을 위하여 현재 중국의 유리한 국제 질서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준비된 상황이긴 한데 좀 더 빨리 가속하려고 한 것이었죠. 중국의 신전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일 먼저 홍콩과 마카오를 완전히 병합하고 중국 내 불안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동남아로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물라카 해협과 인도양에 대한 영향력을 공고히 하죠. 그 다음에는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을 외교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병합하여 하나의 중국을 완성하는 것이죠. 추후 동북아시아의 선진국인 한국과 일본을 차례대로 무너뜨리면서 미국의 아시아 영향력을 하나둘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중국이 내세운 신전략 중 일부죠. 현재 홍콩과 마카오의 병합은 완성된 상태이고 동남아의 영향력 확대는 미얀마 쿠데타를 통해서 반쯤 완성된 상태입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대만이죠. 중국은 이 대만을 점령하기
진정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도를 진행하죠. 중국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국내 민주운동과 불온 사상을 탄압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었죠. 근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법률 안에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법안이었죠.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려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만을 특별행정구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명분으로 대만의 정치권을 직접적으로 개입 간섭하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면 대만까지 포함하게 되면 대만 정치인들도 중국의 제재를 피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체포나 구금까지 가능했죠. 당연하게도 대만 내에서는 각종 갑론을박이 이어지게 됩니다. 대만의 정치권은 크게 두 개의 연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만이 중국과 다른 국제적인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법록연맹과 친중 성향을 보이는 법란연맹으로 나뉘어져 있죠. 현재 대만의 여당은 법록연맹의 민주진보당이 차지한 상태고요. 그런데 중국의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인해서 대만의 정치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법록연맹과 친중 성향의 법란연맹이 치열하게 대립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특히나 법란연맹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당은 이참에 중국과의 통일을 하자고 주장하기까지 했죠. 대만의 양극화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로 단합하여 정책을 추진하기도 힘들 정도로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매국노라고 부르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여당이 법록연맹이기 때문에 대만 정부는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대만은 대만만의 독립국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시진핑 주석이 원하는 대로 착착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만에서는 정치권이 양극화되어 분열된 상태였고 중국의 자본들은 계속해서 대만으로 흘러들어가 대만을 하나둘 중국화하기 시작했죠. 미디어부터 시작하여 문화, 콘텐츠, 음식 등 다양한 대만 문화를 중국화하기 시작했죠. 잘만 한다면 전쟁 없이도 대만을 합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중국 공안부는 대만 정치인들 중 몇몇을 중국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까지 했습니다. 민주진보당의 유시쿤 입법원 의장이라던가 허원저 타이베이 시장 등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가 되었죠. 물론 중국 공안이 직접 대만으로 들어가 체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한 도발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 보위부가 한국의 정치인을 기소한 것과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결례였고요. 그렇기에 대만은 중국의 이런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중국이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이곳은 진먼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해 5도의 역할을 하는 곳이죠. 중국과 가장 가까운 지역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금문 고량주가 이 진먼섬의 특산품이기도 하죠. 근데 진먼섬으로 향하는 한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이 여객선에는 진먼섬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대만의 고등학생들도 100여 명 타고 있었죠. 그런데 쿵하는 소리와 함께 이 여객선은 동력을 잃고 빠른 속도로 깊은 바닷속으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공구사형 중국 잠수함이 부상을 하기 시작했죠. 중국 잠수함과 여객선이 충돌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의외로 잠수함과 선박의 충돌 사고는 흔합니다. 2021년 2월달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잠수함이 대형 상선과 충돌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었죠. 상당히 흔합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타이완 해협에서 발생된 것이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여객선은 침몰해갔죠. 그렇다고 해서 구조가 빠르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이긴 했지만 중국의 영해가 가까워서 대만의 구조대가 발빠르게 이동할 수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구조대들은 중국 잠수함부터 구조를 하기 시작했고 침몰하고 있는 여객선은 후순위로 미루어 구조 작업을 펼쳤습니다. 이 모습은 생생히 대만 TBS 카메라에 잡히게 되었죠.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는데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보는 중국 구조대의 모습이 찍힌 것이었습니다. 결국 157명이라는 귀중한 목숨이 그렇게 허무하게 운명을 달리한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거기다가 몇 안 되는 대만 구조대까지 중국 해군이 막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적으로 중국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당연하게도 어린 학생들까지 희생이 되면서 이런 분노는 배가 되죠. 더 이상 중국에게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이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부모님 세대인 대만의 40, 50대 넥타이 부대가 이때까지 정치에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정치에 크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 대만의 40, 50대 넥타이 부대들은 대만의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중국이 넘었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정치권도 크게 동요를 하게 됩니다. 중국 국가보안법에 대한 정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큰 사고가 터지다 보니 친중 성향의 법란연맹의 입장이 난처해진 것이었습니다. 특히 국민당에 대한 비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중국도 이런 사고에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었죠. 전국적으로 반중 정서가 극에 달하자 대만의 여당인 민주진보당은 중국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충분히 157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구하지 않은 것은 중국의 의도적인 행위라면 말이죠. 더해서 차잉잉원 총통은 중국과 정면 승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국이 국가보안법을 내세워서 대만에 대한 내정 간섭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을 원천에 봉쇄하기 위해 먼저 선수를 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었죠. 국민들도 중국에 대해 등을 돌리고 있었고 중국과 등을 지고 있던 민주진보당의 지지율도 오르는 추세였으니까요. 차잉잉원 총통이 내세운 정치적 행보는 바로 개헌이었습니다. 민주진보당, 즉 법록연맹들이 꾸준히 요구했던 대만의 독립을 개헌안에 넣자는 것이었죠. 차잉잉원 총통이 연설사에서 이렇게 발언하자 민주진보당은 준비했던 것처럼 발빠르게 당헌을 개정하며 개헌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단합을 해갔죠. 민주진보당 내 계파들도 하나둘 빠르게 화의를 하고 봉합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었고요. 정말 놀라울 정도의 속도였습니다.
영린, 용의 몸에 붙어있는 81개의 비늘 중 목 아래에 거꾸로 붙어있다고 하는 비늘입니다. 이 비늘을 건들면 용이 날뛴다고 하는데요. 일종의 급소이죠. 그런데 차이잉원 총통이 중국의 영린을 건든 것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국가 전략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대만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대만을 완전히 병합해야지 패권에 도전할 수 있고 바로 밑에서 칼을 겨누고 있으니 중국으로서는 필수 불가결적으로 대만을 점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여실히 잘 보여준 사례가 중국의 전략 중 하나인 하나의 중국 전략과 중국의 정보부인 국가안전부의 제4국이죠. 모두 대만을 겨냥하여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대만을 항상 강력하게 압박을 하곤 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침공 의사까지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선언할 경우, 대만이 외국과의 군사동맹을 체결할 경우, 대만에서 내란이 발생할 경우, 대만이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할 경우,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할 경우 침공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었죠. 그런데 차이잉원 총통의 이런 행보는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한 경우였습니다. 말 그대로 중국의 영린을 그대로 건드려버린 것이었죠. 시진핑 주석은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중국해 대응에 집중된 동부정부에 군사력을 조금씩 집중하기 시작하죠. 남부정부와 북부정부, 중부정부에 있는 병력을 조금씩 차출해 동부정부로 편입시켰죠. 그리고 동해함대와 남해함대의 모든 전력을 푸젠으로 집중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안 보이게 은밀히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중국군 수뇌부들은 베이징의 한 지하 벙커에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IPB, 즉 전장 정보 분석을 통해서 산출된 전장 정보를 토대로 가장 가치 있는 목표물을 선정하게 됩니다. 어느 전력을 타격해야지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인지, 어느 지역으로 상륙을 해야지 대만을 괴멸시킬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죠. 대만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에서도 중국의 전쟁 움직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중국이 그런 무리한 수를 둘 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그저 평범한 무력 시위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대만 정치권은 또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민당이 민진당의 개헌을 반대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이었죠. 대만은 입법위원 4분의 3이 찬성을 해야지 발의가 됩니다. 현재 대만 입법원 의석 113석 가운데 민진당이 확보한 의석수는 62석입니다. 즉 개헌을 하려면 국민당의 지지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중국 국민당이 저리 반대를 해버렸으니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사실 민주진보당도 이것을 알고 이런 정치적 행보를 감행했던 것이었겠죠. 중국 국민당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 국민당은 20세기 중반 때 중국에서 벌어졌던 국공내전 때 그 국민당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 국민당은 조건부 친중 정당입니다. 민주진보당이 대만의 독립을 요구한다면 중국 국민당은 중국과의 통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 호의적인 면모를 보이죠. 하지만 조건부 친중 정당입니다. 이때의 통일은 중국의 대만 합병이 아니라 대만 중심의 중국 통일입니다. 즉 중국 전체가 민주주의화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죠. 그리고 정통 중국도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중화민국인 대만이라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어느 정도 접점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친중 성향의 정당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민주진보당의 개헌을 거부한 이유는 이러한 정당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국민당은 중국을 통일해야 하는데 개헌을 통해서 대만이 완전히 중국에서 분리된 독립국이 되어버린다면 중국 국민당의 정당 성향과 완전히 대척되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민진당과 국민당 간의 정치적 갈등은 꽤 오래 지속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양보를 안 하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잡아둘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간의 대치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미국 영향력 공백은 중국에 있어서 이득이 될 수 있으니 말이죠. 그리고 혹여나 중국이 동아시아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으니 미리 선제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미얀마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였습니다. 현재까지도 미얀마에서는 민주화운동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뒤에서 지원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은 일찌감치 이런 사실을 간파하고 미얀마에서 중국 영향력이 더 커지지 않게끔 막아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얀마에서 완전히 군부를 몰아내 친중 세력을 괴멸시키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었죠. 어차피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만 하면 유엔이 직접 개입할 수 없었으니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계라도 미얀마에서 발생하고 있는 창극을 막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미얀마 군부에 대한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하게 됩니다. 서방 세계 전부 다요. 무기 및 전략 물자부터 해서 금융 제재까지 강도 높은 경제 제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미얀마 민주화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은밀하게 총기와 탄약을 지원해주고 있었죠. 활이나 새총 따위로 무장한 시민들이 인재와 무기다운 무기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대로 시민군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미얀마 정국은 내전 양상을 띠게 됩니다. 어쩌면 내전이 발생하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군인들이 대략 국민들에게 총을 발포하고 심지어 공세까지 해버렸으니까요. 미얀마 군부는 민주화 세력이 무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압박하려고 했죠. 기갑 차량과 전투기들을 전진 배치하며 강하게 시민군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진압이 이루어진 지역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승부는 이미 결정지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작 소총 몇 개로 기갑 차량을 이길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됐죠. 하지만 국제사회가 개입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현재 미얀마는 아세안 국가입니다. 아세안이라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끼리 모이는 일종의 연합체입니다. EU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현재 아세안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입니다. 물론 국가마다 이해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라고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반중 정서가 강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제일 먼저 미얀마 사태에 대한 개입 의사를 밝히고 이를 실행에 옮깁니다. 미얀마의 친중 국가화를 어느 정도 막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직접 해군에 끌고 나가 미얀마에 대한 무력 시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이 결정이 미얀마군의 일부 소신파를 움직이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단순한 결정 하나가 추후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지금 미얀마에서 발생하려고 한 것이었죠. 미얀마군 내부 소신파가 미얀마 군부에 대해 반기를 들게 됩니다. 더는 진압을 하지 못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것이었죠. 미얀마는 지역별로 사령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가 많은 편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해당 지역 주민을 진압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니 이를 이행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내가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상대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같이 식사를 하고 술 한잔 하던 사이였으니까요. 그래서 몇몇 지역작전 사령부를 시작으로 군부에 대한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민주화운동 진압에 가장 열정적이었던 경보병 사단을 제외하고 모두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각종 회의론이 들끓고 있었죠. 국제사회가 모두 미얀마를 강경하게 비난하고 있었고 심지어 미얀마 앞바다에는 인도네시아 해군 함정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으며 자칫하다간 미얀마 전체가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런 행동이 오히려 악효과만 남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진압을 해도 시일에는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커오고 있었죠. 결국 군부는 아웅산 수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담을 진행하죠. 아웅산 수치를 무조건 석방하고 조기투표를 하여 민주화운동 전으로 모두 원상복귀시키겠다는 회담이었습니다. 이러지 않으면 미얀마군 소신파들이 쿠데타라도 일으키려고 했으니까요. 미얀마 시민들의 승리였습니다. 물론 헌법에 따라 20%는 군부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쿠데타를 막아낸 것에 큰 의의를 두었죠. 조기투표 결과 20%를 제외한 모든 의석을 민주화 세력이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개헌은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게 회담 조건 중 하나였으니까요. 또다시 군부와 아웅산 수치 간의 외줄타기가 진행되게 됩니다. 미얀마에서의 사태가 시민군의 승리로 끝나자 미얀마는 빠른 속도로 반중 국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민주화 세력은 이 쿠데타의 이면에 중국이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중국에 퇴자당한 정치적 위기를 겪게 됩니다. 미얀마 사태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해서 인도양으로 나갈 기회를 영영 잃어버렸으니 말이죠. 거기다가 아세안의 영향력 확대를 지속해야 하는데 미얀마까지 반중국가로 변해버렸으니 아세안에서의 중국 영향력은 축소되게 됩니다. 이제 아세안에서의 남은 친중국가란 캄보디아와 브루나이가 전부였죠. 이런 외교관계 속에서 공청단은 지속해서 퇴자당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경제위기, 코로나19, 미얀마 사태, 퇴자당의 입지가 난처해진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구 반대편에서는 새로운 소식이 전달되게 됩니다. 영국 정부는 홍콩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홍콩 시민들 모두에게 영국 시민권을 줄 것이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선언이었죠. 현재 홍콩은 사실상 중국 땅이 되었습니다. 홍콩의 기무법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으니까요. 이제 이전의 민주주의는 꿈도 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련이 깊은 영국이 이 홍콩 시민들을 구원하고자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도 같이 발표한 것이었죠. 그 카드가 바로 홍콩 시민들에 대한 영국 시민권 증여였습니다. 영국에서 이런 선언이 발생하자마자 홍콩 각지에서는 엑소더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엑소더스란 대탈출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지자 모세가 유대인을 이끌고 이집트로 탈출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내용이 담겨있죠. 이것을 엑소더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태가 현재 홍콩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급한 중국 정부는 이것을 막기 위해 국제공항 영국행 노선을 막으려고 했지만 이런 엑소더스는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았죠. 영국은 이를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중국에서 국제공항 영국행 노선 폐쇄 조치가 이루어지자 바로 정부 성명을 발표하여 대만을 경유해서 영국으로 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엑소더스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스스로 하나의 중국을 포기하게끔 유도한 것이었죠. 만일 중국이 대만행 노선까지 막게 된다면 이는 스스로 하나의 중국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매우 교밀한 정치적 행위였죠. 홍콩인들의 엑소더스가 대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대만 입법원에서는 미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해야 한다는 결의안까지 통과하게 됩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조건 중 하나인 군사동맹까지 건드려버린 것이었죠. 거기다가 중국 국민당까지 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에 대해 중국은 크게 격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로 느꼈죠. 대만이 보통국가로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챘고 또 홍콩인들의 엑소더스가 대만을 격리해서 이동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도를 지속하다가 패권이고 뭐고 퇴자당의 입장만 난처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시진핑의 실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시진핑은 이런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다소 무리한 행동을 감행하게 됩니다. 진먼에 대한 포격 도발을 감행한 것이었죠. 진먼에서 1979년 포격 도발이 멈춘 이후로 42년 만에 처음으로 포격 도발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민간인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무력 시위였죠. 이 무력 시위를 통해서 더는 하나의 중국을 포기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대만에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안보 위기를 발생시켜 홍콩인들의 엑소더스를 막으려고도 했고요.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이런 무리한 도발로 인해서 중국 국민당 내 화독가들이 주류를 잡기 시작합니다. 현재까지 중국 국민당은 양안 통일주의자들이 주류를 잡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중국과 대만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이죠. 근데 화덕파들은 그 반대로 대만이 독립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입니다. 그 화덕파들이 중국 도발을 이유로 중국 국민당의 주류를 한꺼번에 잡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러자 화덕파의 수장이자 중국 국민당의 당 주석인 장지천이 힘을 내게 됩니다. 장지천은 민주진보당의 개헌 의사를 찬성하며 대만의 정당으로서 대만의 국익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발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죠. 대만 입법원에서 중국 국민당의 찬성으로 민주진보당의 개헌안이 통과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대만은 독립국이 된 것이었죠.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만의 개헌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전달되자 중국 정치권은 동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죠. 대만이 실제로 저렇게 해버릴 줄 몰랐으니까요.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당장 북한이 중국에 합병당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똑같았으니까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경고한 대로 대만에 대한 선전포고를 감행하게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더는 뒤로 물러설 길이 없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대만은 23번째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했었고 대만이 하나의 중국을 포기할 경우 소수 민족들의 독립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전부터 독립국으로 남게 된다면 침공을 하겠다는 의사를 누누이 밝혀왔었고요. 그리고 미국이 동아시아 영향력이 없는 이때가 조로의 기회였습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대만을 점령한다면 추후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대만을 집어삼킬 수 있겠다는 계산을 한 것이었죠. 결국 동부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중국군들이 대만을 향해 침공을 감행을 시작합니다. 양안 전쟁의 시작이었죠. 2021년 9월 20일 역사상 가장 참혹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화로운 일상이 또 누군가에게는 꿈만 그리던 그날이었겠죠. 하지만 이 9월 20일은 중국군의 선제 공격으로 인해 무참히 깨지게 되었습니다. 진먼 일대에 중국군의 포격과 폭격이 시작되었죠. 각종 다연장포부터 벙커버스터와 포병의 폭까지 진먼 일대는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화력에 의해서 진먼섬 일대가 무참히 파괴되었죠. 이날은 월요일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었던 시간이었죠. 그리고 상공에서는 대만군의 제공 능력 상실을 목표로 진먼 공항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었습니다. 각종 폭탄이 여기저기서 떨어졌죠. 금세 진먼 공항은 그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 한 번의 공격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대만군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진먼 시내를 직접적으로 타격하여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만 해도 1000명이 넘어가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진먼 일대에는 이전에 발생했던 진먼 포격전의 영향으로 많은 벙커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방공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엄청난 벙커 버스트를 사용했다는 것도 관찰할 부분이죠. 그 방공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군인이 아닌 평범한 민간인인데도 불구하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포격을 한 뒤 10여 분 뒤에 또다시 중국군의 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진먼 방어군은 아직도 반격을 못하는 상황이었죠. 오랫동안의 평화가 만들어온 결과였습니다. 진먼 포격전이 끝난 이후 42년 만에 발생한 국지전이었고 중국군의 기습적인 공격이었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대만의 12군단이라고 불리는 진먼 방위사령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이 중국군은 다시금 폭격을 감행해 이번에는 진먼 방위지휘부를 직접적으로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략시설을 타격한 후 두 번째는 군부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푸진 지역에 밀집해 있는 중국 해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발빠르게 타이안 해협을 봉쇄하기 시작했죠. 대만 본토에서 도서 지역으로 지원하려는 지연군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타이안 해협의 제해권을 장악하여 대만 본토로의 상륙을 더욱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무엇보다도 현재 전투가 발생 중인 진먼에 대한 봉쇄를 감행하기 위해 결정한 행동이었습니다. 중국 해군은 각종 화력투사 수단을 활용하여 진먼에 대한 포격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진먼에 대한 포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벌써 사상자는 5천여 명이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차별적인 살상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대만에서는 중국의 이런 선제 기습 공격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단순히 진먼섬만 점령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발빠르게 파악합니다. 진먼섬만 점령할 생각이었으면 이렇게 무차별적인 살상을 진행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대만 정부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발빠르게 전시태세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전국의 예비군을 소집하게 되고 전시경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대만 정치계에서 금기어이기도 했던 계엄령까지 선포가 됩니다. 대만에서는 1949년부터 1992년까지 40년 가까이 계엄령이 시행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유신시대와 비슷했던 시기였죠.
대만 입장에서는 흑역사이기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만 정치계에서는 상당히 금기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상황인지라 대만 민진당이 먼저 계엄령 카드를 꺼냈고 국민당이 찬성하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뭔가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계엄령 카드 덕분에 불안했던 국정은 민진당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대만 국민들이 이에 호응했죠. 발빠르게 예비군이 동원되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150만 명이 모이게 되었죠. 엄청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대만 전국에 촘촘히 깔린 대만의 철도들은 인재가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각 철도망을 통해서 부족한 물류를 발빠르게 나누었고 필요한 인력들도 곳곳에 배치될 수 있었습니다. 국가가 철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죠. 하지만 타이안 해협이 중국에 넘어간 상황이라서 타이안 해협 일대의 도서 지역에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물자나 인력도 말이죠. 이 소식이 그대로 진먼 방위사령부에 전달됩니다. 대만 육군총사령부에서는 완곡하게 표현하여 지원할 수 없다는 의미로 전달했지만 진먼 방위사령부는 이 뜻을 바로 이해했습니다. 결사항전을 하라는 뜻이었죠. 이 소식이 전달되자 방위사령부 내 장교들과 부사관들 사이에는 한식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그리고 그 순간에서도 포격은 진행되고 있었고요. 진먼 방위사령부의 군인들은 슈퍼맨과 같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기도 했고 누군가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그 장병들은 꿈 많고 열성적인 20대 남자들이었습니다. 그저 열이고 사회 경험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결사항전을 하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니 허무함과 탄식만이 흘러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철모를 고쳐쓰고 안전한 벙커 밖을 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시민을 먼저 구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죠. 진먼 방위사령부는 결사항전을 결의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뜨거운 눈물만이 흘러내려오고 있었습니다. 30여 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죠. 많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반격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진먼 방위사령부는 적은 화포를 활용하여 반격에 나섭니다. 진먼 방위사령부에는 60여 대의 포가 있습니다. M1 요새포와 M110 자주포 그리고 궁펑 다연장 로켓이 진먼에 배치되어 있죠. 물론 중국군보다 화력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가까운 샤먼시에 유의미한 타격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진먼 방위사령부는 포격을 통해 샤먼시의 군사시설에 대한 포격을 진행합니다. 약 50여 발의 보복 사격을 감행했죠. 그리고 중국군과 대만군 사이에 포격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먼 방위사령부에서는 병력을 나누어 진먼 시내 일대를 돌며 시민들의 대피를 도왔고 방공으로 시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그 순간 속에서도 중국군의 다연장포와 벙커버스터 세례는 계속해서 이어졌죠. 진먼섬 일대에 치열한 공방전이 발생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UN 본부에서는 대만이 공격받았다는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긴급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최되었죠. 각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런 행태에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우방국이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자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도 중국의 이런 공격은 국제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UN이 중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UN 평화유지군도 파견할 수 없었고요. 그 이유는 UN 상임이사국이 중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 가 되어야지 해당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UN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심지어 중국에 대한 UN의 규탄 성명도 발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각국에서는 UN 무역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국 정부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지방 행정부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을 투입한 것이라는 말을 하게 되죠. 분명 선전포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중국 외교부의 성명의 이런 입장은 오히려 중국이 더 난처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설령 대만이 중국의 일개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하더라도 분명하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외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만을 공격했다는 것은 국제 질서를 파괴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그리고 무분별한 포격과 폭격으로 인해서 진먼섬 일대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는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국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것이므로 오히려 중국의 입장을 반론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보통 국가라면 절대로 자국민을 그렇게 죽이진 않거든요.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말이죠. 그리고 설령 적국의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하는 것은 제네바 협약의 위반이기도 했습니다. 하루 가까이 진먼 일대에 대한 무차별적인 포격이 진행되었습니다. 진먼섬의 사상자는 벌써 3만여 명이 넘어가고 있었죠. 벙커는 대다수 파괴가 되고 있었고요. 사실상 진먼이 평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먼섬 일대에 대한 상륙작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중국 해병대들이 이루어낸 상륙작전이었죠. 이 상륙작전은 2차 세계대전 때처럼 상륙정을 통한 상륙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초수평선 상륙작전이었죠. 초수평선 상륙작전은 적의 관측에서 벗어나 있는 수평선 너머에서 시작하는 상륙작전을 말합니다. 이미 진먼섬 일대에 대한 제공권이 중국에 넘어간 시점이기 때문에 상륙작전을 하기에는 수월했습니다. 이미 진먼섬의 방공전력도 무력화된 지 오래였죠. 그래서 중국군은 각종 헬기와 공기부양정, 상륙 돌격장갑차를 통해 빠르게 해안으로 상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먼섬 일대에서는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죠. 이제는 포격전이 아닌 진먼 방위사령부와 중국 해병대 간의 교전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가전 형태여서 진먼 방위사령부에게 방어적 이점이 높습니다. 하지만 포격과 폭격으로 인해서 진먼 방위사령부의 전력의 상당 부분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고 진먼섬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시민들의 혼란 속에서 진먼 방위사령부는 적들을 효율적으로 타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건물에 숨어서 중국군을 공격해보지만 압도적인 화력을 지닌 중국군
중국군에게 금방 괴멸되고 말죠. 착륙을 허용시킨 게 가장 컸습니다. 진먼섬에서 공방전이 발생하고 있었을 때 타이베이에 대한 공격도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중국의 둥풍 미사일이었죠. 미사일을 통한 공격을 대만의 수도에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만의 놀라운 방공 전력을 홍보해준 꼴만 되었습니다. 총 12발의 둥풍 미사일이 날라왔는데 그중 11발을 요격시켜버렸으니까요. 현재 대만에는 7개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해서 각종 요격수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만의 요격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었죠. 그리고 텐공 지대공 미사일과 같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대공 미사일도 있었고요. 대만 타이베이를 직접적으로 타격해 대만의 전쟁 의지를 꺾으려는 중국의 전략이 무참히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한 발이 그대로 타이베이 시내를 타격하는 데 성공하여 무의미한 공격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중국의 미사일 전력이 과대평가된 게 아니었냐는 의심만 사게 되었습니다. 대만군은 발빠르게 타이베이 시내를 복구하면서 반격의 칼날을 갈기 시작합니다. 대만 진먼 방위사령부는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곳곳에서 산발적인 교전이 발생했지만 금세 중국군에 의해서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전투 때문에 탄약도 부족한 상황에 놓였고요. 하지만 대만 진먼 방위사령부는 참패의 와중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결상전했습니다. 패배가 빤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단 한 명의 탈영병이 없었죠. 중국군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몰아붙임에도 불구하고 대만 진먼 방위사령부는 대만의 청천백일기의 햇빛 아래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총알이 다 떨어지는 자는 돌을 던지거나 흙을 뿌려서 저항했죠. 이토록 처참하고 무섭도록 구슬픈 전투는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약 5,000명의 대만군은 중국군에 의해 전멸하고 맙니다. 진먼이 2일 만에 함락되고 희야 병력까지 전멸되었다는 소식이 전달되자 대만은 이를 타개하고자 묘수를 두게 됩니다. 전황이 계속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대만군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군부와 국민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려면 뭔가 중국에 한 방을 먹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만 방공미사일 지휘부 사령관은 조용히 부대로 들어가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하이를 타격할 것이라고요. 장병들은 환호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도시인 상하이를 타격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발빠르게 대만 방공미사일 지휘부는 가지고 있던 미사일을 총동원하여 상하이를 타격하기로 합니다. 대만에는 베이징까지 타격할 수 있는 원폭 미사일부터 슝폭 미사일까지 다양한 미사일 전력이 존재했거든요. 그리고 방공미사일 지휘부는 상하이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상하이를 타격하는 데 성공하죠. 마치 태평양 전쟁의 전세를 뒤집는 데 성공한 둘리틀 특공대처럼 말이죠. 이곳은 상하이입니다. 대만으로부터 날아온 미사일에 의해 타격을 받은 곳이었죠. 물론 치명적인 타격을 받진 않았습니다. 대만 군부가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업지대만 타격했거든요. 그중 수십여 발은 중국의 방공 시스템에 의해서 요격이 되었습니다. 단 5발만 상하이를 타격하는 데 성공했죠. 그렇다고 해서 이 5발이 전쟁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강력한 한방은 아니었습니다. 제철 공장 1개와 석유 저장고 1개, 발전소 5동, 가옥 359채 정도가 파괴되었을 뿐이었죠. 미사일의 화력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피해였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은 애초에 전략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만 국민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지고 있던 대만군에게 한 줄기 희망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이미 목적은 달성한 상태였습니다. 이 공격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사기를 조금씩 끌어올렸죠. 하지만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대만이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중국 정치권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사실 그럴만도 했습니다. 상하이는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자 중국의 최대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타격됐다는 것은 어쩌면 이 전쟁에 질 수도 있겠다라는 뜻으로도 풀이가 되죠. 그리고 아시아 최고라고 자부하던 중국이 고작 대만의 피해를 보았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심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현재 중국의 목표는 미국보다도 빨리 대만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만의 저항이 생각보다 심해 그 계획이 조금씩 차질을 빚고 있죠. 이런 조급함과 정치권의 동요가 합쳐지게 되면서 대만에 대한 총력전을 중국 군부에 요구합니다. 다소 무리한 요구들이었죠. 바로 미사일을 통한 무차별적 폭격이었습니다. 군부는 이런 정치권의 요구를 듣자마자 아연실색하며 거부를 합니다. 미사일을 통해 대만을 무차별적으로 타격할 경우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정치권은 강경했습니다. 이왕 엎질러진 무리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군부에 압박을 가하죠. 일부 장성들의 교체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면서 강경한 의지를 군부에 내비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군부는 정치권의 이런 요구를 승낙할 수밖에 없었죠. 한편 미국과 러시아 간의 화상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이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언론에 일절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양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행동이라고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빠르게 미국은 중국이 더는 선을 넘지 못하도록 조처를 하기 시작하죠. 혹여라도 확전을 대비해 미리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진먼이 함락되고 약 5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하늘을 뒤덮은 수천 개의 미사일들이 대만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 번에 수천 발이 발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무차별적으로 대만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는 뜻이었죠. 대만의 방공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한 번에 수백 발의 미사일이 쏘아대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대만의 주요 도시인 타이베이와 가오슝을 포함해 약 30여 개의 도시들이 불바다가 되고 맙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공격으로 인해서 일부 도시들은 전체가 녹아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집계된 사망자 수만 총 3만여 명이 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집계된 실제 사망자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건물이 붕괴하거나 고온으로 인해 시신 자체가 소멸하면서 사망자를 집계하는 데 어려움이 꽤 있었습니다. 어쩌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을 수도 있었죠. 중국의 미사일 공격으로 대만은 공업시설에 크나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대만의 주요 전략시설인 철도는 물론이거니와 인프라와 군소공장까지도 모조리 파괴되어 그 기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대만의 저항의지 무력화를 반쯤 달성한 셈이었죠. 이 피해가 얼마나 심했냐면 하루 만에 수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는 바람에 타이안섬 일대가 시체 썩는 냄새로 진동을 했다고 할 정도니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 공격으로 대만의 산업시설 34%와 비산업시설을 42% 정도 파괴했다는 보고서를 상부에 올리게 됩니다. 사실상 대만의 전쟁 저항 의지가 꺾인 셈이었죠. 거기다가 중국군은 진먼섬 다음으로 공격할 지역의 펑호제도에도 무차별적인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펑호제도는 대만 앞바다에 있는 섬입니다. 이 펑호제도가 뚫리게 됐다면 바로 대만 본토인 타이안섬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만 입장에서는 이곳을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만 정부도 중국이 이렇게 무차별적인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적어도 문명사회의 정부라면 적국의 민간인이어도 보호할 의무를 지녀야 하는데 중국 정부는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공격을 감행했으니까요. 그저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 정부라는 생각을 국제사회에 심어주게 됩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서 중국 정치권은 양안전쟁이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 안에 끝날 것이라고 장담하기 시작합니다. 미사일 공격을 통해서 얻은 전략적 이점이 상당했으니까요. 시진핑 주석도 승승장구하며 이 기세를 몰아 정치권에 대한 단합을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야권인 상하이방과 공청단을 몰아내고 완전히 자신이 왕좌에 앉으려는 생각까지 하게 되죠. 3만 명이 죽어가는 와중에 자신의 자리를 생각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파렴치한이라는 단어도 아까울 정도였죠. 물론 이 공격으로 인해서 상하이방과 공청단이 크게 위축되긴 합니다. 양안전쟁의 승리가 코앞에 있었으니까요. 또 일부 소장파 군 장성들을 자천시키는 바람에 군부에 대한 장악도 완벽히 한 상태였죠. 마치 옛 중국 왕조의 황제를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누구도 견제하지 못하는 절대 왕정 시대처럼 말입니다. 진먼에서 재정비를 끝낸 중국군은 펑호제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진먼성과 똑같은 방법으로 폭격 등을 활용한 공격을 진행한 후 펑호제도에 대한 상륙작전을 전개했죠. 펑호제도에는 펑호방위 지휘부라는 4단급 규모의 도서방위 사령부가 존재합니다. 규모는 약 8,000여 명 정도의 규모죠. 진먼 방위 지휘부보다는 약 3,000명 큰 규모지만 중국군에 비하면 적은 병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펑호 방위 지휘부에도 결사항전이라는 상부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고 이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펑호 방위 지휘부는 진먼 방위 지휘부와는 다른 전략을 채택하게 됩니다. 일단 진먼 방위 지휘부에 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펑호 방위지휘부는 펑호제도에 이어진 모든 다리를 끊어 섬이 가지고 있는 이점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각 섬에 숨어들어 계속해서 중국군을 괴롭히는 전략이었죠. 게릴라 전략을 채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펑호제도 전체에 대한 소개령을 전개하였고 10만 명이 넘는 펑호 주민들이 타이안 섬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펑호 방위지휘부는 펑호제도 내에 설치된 방공호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거대한 땅굴로 만들게끔 해놓습니다. 물론 40%밖에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위해서 해안선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만 발생시키리라 생각을 하고 중국군을 펑호제도 내륙 깊숙이 끌어들였죠. 그리고 펑호제도 내륙에서 시가전과 땅굴을 활용한 게릴라전을 펼치며 중국군이 타이안성으로 전개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군이 오랜 폭격 끝에 펑호제도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해안선에 아무런 저항이 없는 것을 확인한 중국군은 의아해하며 내륙 깊숙이 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대만군의 전략이었죠. 중국군이 어느 정도 내륙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자 대만군은 이곳저곳에서 게릴라전을 펼치고 지뢰와 부비트랩을 활용하여 중국군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한편 대만 펑호제도도 격렬한 전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받은 대만 정부는 중국과의 본토항전을 결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펑호제도를 제외한 모든 대만의 도서 지역들이 중국군에게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전달받게 되죠. 이제 진짜로 중국군이 타이안섬 상륙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대만 전 국토에서는 복구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미사일에 대한 피해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하루빨리 군수공장을 재건하고 피해자들을 수습해야 했었죠.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대만 펑호제도에서 끈질긴 저항이 발생 중이었습니다. 지옥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이에 민간인에 대한 소개령이 완료된 상태였기에 중국은 이 섬에 사람 한 명 살려두지 말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왜 중국군이 이런 지시를 했는지는 중국군의 피해 상황을 보면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펑호제도에서의 대만군 활약 때문에 첫날에만 중국군 해병대 1,000여 명이 전사 및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섬 전체를 요새화시켰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륙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대만군은 완강한 저항에 직면했죠. 속도가 생명이었던 중국군 입장에서는 지옥과도 같았을 겁니다. 결국 중국은 일부 항만을 점령하고 예비병력만으로 펑호제도를 점령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타이안섬으로 상륙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었죠. 어차피 펑호제도는 타이안섬으로 가는 교두보 역할이었기 때문에 일부 섬만 점령하고 있어도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판단으로 펑호제도 전체를 점령하는 것을 포기하고 곧장 타이안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 베이징에선 타이안 섬을 10월 내로 점령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타이안 섬, 그중 자이언에 상륙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이언은 대만 전역에서 소득이 제일 떨어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농어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륙을 하는데 최적화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두보인 펑오제도와 가장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고 자이언만 점령하면 남부의 가오슝과 북부의 타이베이를 양단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중국군은 이곳을 점령하여 타이안 섬을 점령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펑오제도 안정화 작전과 함께 실행하게 됩니다. 펑오제도에서는 계속해서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는 펑오 방위사령부를 섬멸하게끔 했고 남은 70-80%의 병력은 자이언으로 밀어붙여 타이안 섬을 점령하게끔 했습니다. 만약에 대만이 이 상륙을 허용시키게 된다면 대만이 멸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겠죠. 이 소식을 첩보를 통해 전달받은 대만 정부는 비상에 걸리게 됩니다. 펑오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대만의 기반 시설이 모두 없어진 상태에서 자이언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특히나 인프라에 치명적인 공격을 받아서 빠른 속도로 자이언의 병력을 집중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희망이 곧 무기라고 했던가요? 강력한 공격은 곧 국민들을 응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9.26 대만 미사일 공격 이후 대만 국민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국의 실수였습니다. 우선 중국 보고서에 따라 대만의 산업시설 파괴 비율은 34%나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료주의와 문서주의에 입각한 단점이자 명백한 오류였죠.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보고서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예상 최대 수치를 적어서 상부에 올린 것이었죠. 잘못된 정보를 중국 군부와 정치권이 그대로 믿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피해 규모를 당일날에 바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말이 안 될 뿐더러 듣기조차 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니까요. 9.26 대만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대만의 산업시설 파괴 비율은 약 6%였습니다. 물론 전체 생산에는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34%나 될 정도로 치명적이지 못했습니다. 중국군은 이 미사일 공격을 통해서 군수물자 생산 및 인프라 파괴를 누렸지만 대만은 예비군 병력을 활용해서 발빠르게 이를 복구해 나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9.26 대만 미사일 공격으로 분노를 하게 된 대만 국민들이 더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오히려 군수물자 생산이 늘어나고 자원 입대하는 인력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중국군의 목표였던 산업 생산 저하와 대만의 저항 의지를 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만군의 사기만 더 높이는 꼴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중국의 무차별적인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서 대만은 탈출하지 못한 외국인에 대한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의 치명적인 실수로 작용하게 되죠. 대만에서 미국인이 사망한 것입니다.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사망한 외국인 숫자는 총 384명. 이 외국인에는 미국인과 한국인 그리고 일본인을 포함해 총 15개국의 외국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네바 협약도 준수하지 않은 채 심지어 제3국의 국민들도 건드려버린 상황이 된 것이었죠. 대만은 이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게 됩니다. 중국이 악의 축이라고요. 그리고 이는 국제정세에 그대로 반영되게 됩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가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고 모든 군수물자를 중국에 수출 금지해버렸으니까요. 또 거기다가 미국의 양안전쟁 개입 의지까지 시사하게 되니 중국은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 대만의 가짜뉴스라며 억측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만을 보다 빨리 점령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더는 뒤로 물러날 곳이 없었거든요.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 군대가 오기 전에 하루빨리 대만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죠. 그래서 중국 정치권은 대만 전역 중국군에게 하루빨리 타이안 섬을 점령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곳은 자이언입니다. 이미 중국군의 상륙작전이 전개되고 있는 순간이었죠. 이를 상대하는 것은 대만의 10군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중국군의 상륙을 막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 펼쳐진 농지대에서 싸우기로 합니다. 하지만 보기 좋게 쭉쭉 밀리기 시작합니다. 화력과 장비의 차이가 워낙 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20km나 되는 지역을 고작 2-3일 만에 내줬습니다. 물론 중국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조차 막지 못한 대만 10군단의 전술 전략 능력도 한심해 보였죠. 결국 전투는 시가전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대만의 257 보병대단 1개가 중국 상륙군 전체를 상대해야 할 정도로 전선이 많이 분기간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만 257 보병여단은 시가전의 이점을 100%로 활용해 중국군에 대해 계속해서 저항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연전을 한 것이었죠. 하지만 중국군의 위세가 실로 대단해 자이언도 곧 함락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257 보병여단은 끝까지 중국군을 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 막아내며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냈죠. 그리고 모든 대만군이 자이언에 집중되게 됩니다. 중국군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대만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서방세계가 러시아와 우주협약 체결을 논의하고 북극해 일대의 대치 상태를 풀기로 결의합니다. 러시아와 미국 간의 대치가 끝이 나는 순간이었죠. 미국은 러시아에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경제지원 정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었죠. 잃을 것이 없었던 러시아도 이에 흔쾌히 허락했고요. 얼마나 미국이 급박했는지 잘 알려주는 사례였습니다. 미국은 베링해에 배치해뒀던 칠함대를 다시 동북아시아로 파견하게 됩니다. 국가의 멸망이 코앞에 다가온 대만을 구하기 위한 독수리의 분노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Commence Operation Firestorm. Send everyone. Get those Marines.
미군의 합류 소식을 전해들은 중국은 당황을 금치 못합니다. 러시아가 이리 빨리 미국과 협상을 할 줄 몰랐거든요.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시간이 뒤흔들 줄 알았던 중국 정부는 군부를 더욱더 보채기 시작합니다. 미군이 본격적으로 합류하기 전에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중국의 모든 국력을 이 전쟁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외교전을 통해서 미국의 본격적인 참전을 최대한 늦추고 그 사이에 대만을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었죠. 이미 대만 본토의 상륙에 성공했기 때문에 딱 몇 주간의 시간만 벌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모든 국력이 들어간 운명의 전쟁이었습니다. 자이언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상륙군은 병력을 더 밀어붙여 자이언을 아예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가오슝, 그리고 북쪽으로는 타이베이 방향으로 진군을 개시합니다. 그리고 대만군은 중국군의 북상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병력을 방어선을 쌓는 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대만 지리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동고서저의 지형을 갖고 있죠. 동쪽 지역은 산악지대이고 서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지대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부 산악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서부로 향하곤 합니다. 그래서 자이언에서 타이베이까지 이동하는데 상당히 많은 강이 대만군은 자이언에서 타이베이로 가는 첫 번째 강 베이강 하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됩니다. 베이강 하천에 있는 모든 다리를 끊고 모든 병력을 집중시켜 중국군이 이곳을 도하할 수 없게끔 한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베이강 하천이 뚫리게 되면 인구수 기준으로 대만의 두 번째 도시인 타이중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베이강 하천을 어떻게든 지켜야 했죠. 그래서 대만군은 상대적으로 후방적인 타이베이와 북서부 지역에는 예비군을 지키게끔 하고 남은 현역 병력을 모두 베이강 하천에 집중시켰죠. 자이언 전투에서의 10군단 패배의 충격이 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한편 대만군에게는 또 다른 난간이 봉착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만군이 크게 두 개로 나뉘게 된 것이었죠. 자이언은 대만의 중부를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만의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가오싱과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를 정확히 양분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오싱 지역을 지키는 8군단과 남은 대만군 전체 병력이 끊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보급은 물론이거니와 인력까지 모두 다 절단이 된 상태였죠. 그래서 8군단은 사실상 포위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밀려오는 중국군을 막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중국군이 북상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세적인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8군단에는 한 개의 기계화 보병여단과 두 개의 기갑여단이 있습니다. 이들을 활용하여 중국군의 북상을 계속해서 견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병여단들은 이들을 양익에서 지원하게끔 하여 효과적인 공세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곳은 베이강 방어선입니다. 중국군의 포격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었죠. 이미 다리도 끊어놓은 상태라 이곳을 도하려면 도하 장비가 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군은 계속해서 강 너머에서 대만 전역에서 끌어모은 포병과 미사일 전력을 활용하여 중국군을 상대했죠. 하지만 중국군은 무언가 기다리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남부에서 오는 대만의 8군단을 조금씩 상대해주면서 끊임없이 병력을 재배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속에서도 중국 본토에서 대만 본토로 대규모 병력을 수송하고 있었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만의 불리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만군도 이를 눈치라도 챘는지 병력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비하고 예비군 부대들에 대한 후방 감시 태세도 강하게 됩니다. 분명 중국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 말입니다. 미국의 합류 소식으로 인해서 중국 정치권은 예전과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옛날의 분위기는 태자당 중심으로 똘똘 뭉쳤던 상황이었다면 현재는 상하이방과 공청단이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분위기였죠. 미국의 분노가 전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지속한 전쟁 의지는 곧 3차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킬 거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차피 뭐 아니면 도였습니다. 대만을 점령해서 태평양 패권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밀거나 양안 전쟁의 패배를 인정하고 태자당에 몰락하거나 둘 중 하나였죠. 상하이방과 공청단은 아무래도 도를 선택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태자당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산부터 군사행정 집행까지 말입니다. 권력을 차지하려는 상하이방과 공청단의 얄팍한 수였죠. 하지만 태자당은 끊임없이 속도전만을 구집하고 있었습니다. 타이베이를 빨리 점령하면 이기는 전쟁이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대만 본토에 중국군이 상륙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1, 2주 안에 전쟁이 끝날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군부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작전만 성공한다면 이 기간은 더욱더 단축될 것이 분명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시진핑은 이 작전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곳은 타이중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구수 기준 대만 내 인구 2위 도시며 대만의 6대 광역시 중 하나입니다. 현재는 IT 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는 도시죠. 타이중 인구수만 해도 117만 명, 광역권만 따지면 380만 명이 사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에 느닷없이 각종 폭격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수평선 너머로 중국군의 대규모 상륙군이 타이중 해안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만군의 모든 현역 병력은 베이강 방어선에 집중된 터라 타이중을 지키고 있는 현역 병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예비군 병력들이었죠. 중국군이 두 번째 상륙작전을 시도해 완전히 대만군의 병력을 양분하여 쓸어버릴 생각으로 타이중으로 상륙작전을 전개한 것이었습니다. 타이중과 마오리현 사이의 다한구에 대규모 상륙작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 상륙작전은 이전에 이루어졌던 자이언 상륙작전보다 더 규모가 큰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자이언에 상륙한 병력보다 2배가 더 많은 병력이 상륙하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되자 대만군은 베이강 방어선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타이중이 중국군 수중에 떨어지게 된다면 베이강 방어선의 병력이 완전히 포위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포위된 병력은 모두 포위 섬멸될 게 분명했고요. 그렇게 되면 타이베이를 지킬 병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 타이중에 있는 병력을 몰아내거나 베이강
방어선에 있는 병력을 다시 재배치해야 했습니다. 운명의 결정을 해야 했죠. 그리고 그 순간 속에서도 타이 중에서는 산발적인 교전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상륙작전을 전개한 터라 이미 상당 부분 중국군의 영토를 내준 상황이었습니다. 타이중 국제공항에서 대만 예비군과 중국 상륙군 간의 치열한 교전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비군들은 목숨을 다해 타이중 국제공항을 지키게 됩니다. 타이중 국제공항에 함락되면 그 다음은 바로 타이중 시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공항의 특성상 넓은 계알지를 가지고 있는 큰 건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방어에 유리했습니다. 건물에 옹기종기 모여 계열지로 넘어오는 중국군을 공격하면 됐거든요. 거기다가 이 건물은 폭격이나 포격에도 안전했습니다. 공항은 전략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폭격과 포격에도 방비가 될 수 있게 건설합니다. 애초에 콘크리트 건물 자체가 폭격이나 포격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가전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죠. 대만 예비군은 모두 하나가 되어 국제공항을 공격하려는 중국군을 막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둘 계속해서 중국군을 섬멸시켰죠. 그리고 뒤에서는 대만 포병대들이 대만 예비군을 지원했고요. 넓은 계알지역계에 포격에 용이했습니다. 예비군은 전시 사병 등의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병력입니다. 국토 방해의 최고 전력입니다. 유사시 국가와 국민 안정 최선봉에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병력이죠. 거기다가 매년 훈련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예비군 동원령이 시행된 지 몇 주가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타이중 국제공항에 대한 방어 시설도 충분히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중국 상륙군을 격퇴해가며 타이중 국제공항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타이중 국제공항의 개항대는 청천 백일기가 휘황찬란하게 휘날리고 있었죠. 검은 연기 속에서 말입니다. 정말로 진풍경이었습니다. 벌써 타이중 국제공항 전투에서 발생한 사상자만 몇천 명이 넘어가고 있었고 대만 예비군들도 병력 상당수가 피해를 받고 있었죠. 중국군은 그 상황에서도 밀려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 멀리서 중국군의 전투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만에 대한 제공권을 확보를 위한 공격이었죠. 한편 베이강 방어선에서도 대만군의 동요가 시작됐습니다. 타이중에 중국군이 상륙됐다는 소식이 전달되자 포위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장병들 사이에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동기들과 부사관은 이를 막으려고 했지만 불안감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중국군의 도하 작전이 진행됩니다. 대규모 중국 병력이 베이강 방어선에 대한 총공격을 진행한 것이었죠. 상공에서는 중국군의 전투기가 대만군에 대한 공습을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대만 전투기와 중국 전투기 간의 교전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군의 계속된 포격으로 인해서 지친 대만군들 중 일부가 탈영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넘어오려는 중국군과 어떻게든 막으려는 대만군 간의 치열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죠. 중국군은 도하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각종 포탄 세례와 총알 세례 속에서 도하 장비를 펴 강에 대한 도하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일부 북부 강변은 중국군에게 내주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의 상륙장 감차를 활용해서 도하를 진행했고 그 지역을 점령해버린 것이었죠. 중국이 그 끝내 도하에 반쯤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가오슝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8군단이 계속해서 공세적인 전략을 취하자 중국군이 매복해 있다가 대만의 8군단에 사실상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보게 했거든요. 이 전투에서 대만의 2개의 전차단과 1개 기계화 보병여단이 전멸했고 보병여단만 간신히 살아남아 가오슝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중국군의 작전이 하나둘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만 남부에 대한 제공권도 사실상 중국에 넘어간 상황이었죠. 아예 자이언에 있는 공항을 활용하여 전투기를 이착륙시키고 재정비했습니다. 대만은 자이언 상륙작전 때 중국을 저지시켜야 했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죠. 타이중 국제공항도 함락 직전인 상황이었고 베이강 방어선도 내주었으며 남부 지역을 지키는 8군단은 괴멸 직전의 상황까지 놓이게 됩니다. 이 소식이 타이베이에 전달되자 지하 벙커에 있는 대만의 행정부 강요들과 장군들 사이에서는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쟁에서 진 건가 라는 직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베이강 방어선이 함락되었으니 중국군은 타이베이에 3일 안에 당도할 것입니다. 이를 저지할 병력도 와야 하고 있었거든요. 타이중 국제공항에서 계속해서 대만 예비군들이 중국군을 저지시킵니다. 하지만 병력이 너무나도 차이나고 있었습니다. 패배를 직감하고 있었죠. 그리고 중국군은 벌써 16번째 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타이중 국제공항이 넓게 포위되어서 외부의 지원은 바랄 수 없었고 이미 타이중 시내에서는 중국군이 공격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죠. 하지만 어떻게든 막아보자라는 생각에 타이중 국제공항 내에 부비트랩을 더 설치하고 모래주머니와 철조망도 더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군을 맞이합니다. 모두 착검을 한 채 말입니다. 그리고 중국군과의 교전이 시작됩니다. 눈을 질끈 감은 한 예비군은 우리와 같은 소리에 이 전투의 패배를 직감하게 됩니다. 근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소총 소리로는 전혀 나올 수 없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리고 눈을 부릅뜨자 그에게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상공에서 대만의 F-16V 전투기와 F-35B 전투기가 하늘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F-35B는 미국 전투기였죠. 미군이 마침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만 예비군들은 빠르게 타이중에 있던 중국군에 몰아들기 시작합니다. 미군의 본격적인 전투병력 파견 소식에 자신감을 얻고 사기가 바짝 오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대만 전역에서 대대적인 반격 작전을 실행하게 됩니다. 타이안 섬에서 중국군은 완전히 몰아낼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죠. 작전명 노도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피해 응징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 의회는 대만에 대한 파병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 침략자로 규정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탄압하려는 중국에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조 바이든은 7함대에 명령합니다. 타이안 해협을 즉시 봉쇄하고 중국 해군을 전멸시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7함대 상공에서 떠오른 미국의 공공기들은 즉각 타이안 섬으로 날아가 대만군의 교전을 지원해줍니다. 정밀한 폭격으로 인해서 중국군을 공격했죠. 함락 직전이었던 타이전 국제공항, 대만의 전체 병력이 전멸 직전이었던 베이강 방어선, 그리고 가오슝까지 미국의 공군기들은 쉴 새 없이 중국군을 공습하기 시작합니다.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정면적으로 전투를 한 것은 1950년 6.25 전쟁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7함대는 그대로 타이안 해협으로 향해 중국 함대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먼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공격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배짱으로 중국 함대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이런 위험은 미국만 부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중국 함대가 철수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7함대가 타이안 해협을 장악한 것이었죠. 그리고 20만 명이나 되는 중국군은 타이안 섬에 갇히게 됩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전하고 심지어 교전까지 발생했다는 것을 보고받은 베이징 당국은 즉각 전쟁을 중단하고 미국과 협상할 것을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잘못하다가 중국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 있다면서 말이죠. 이만 전쟁을 끝내자는 회의론이 순식간에 중국 정치권을 휘감게 됩니다. 시진핑 주석은 극대노를 됩니다. 책상에 올라가 있는 서류를 뒤엎고 분노를 삭힐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화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이긴 전쟁이었거든요. 그 순간 속에서 상하이 반각 공청단이 계속해서 시진핑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 사태의 원흉은 시진핑 바로 당신이라면서 말이죠. 그 순간 속에서 타이안 섬에 갇힌 중국군 20만 명을 구출하기 위해 중국 군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수를 동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중국군 20만 명은 그대로 대만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가 되어 추후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테니까요. 병력이 2개 보병여단밖에 없었던 가오슝에 미국의 신속 대응 부대가 상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타이안 섬 남부를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죠. 타이베이 지하 벙커에는 차잉잉원 총통이 노도 작전을 이끌 장성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대만의 운명을, 우리가 흘린 피를, 그리고 피해 복수를 위해 타이안 섬에 갇힌 중국군을 한 명도 빠짐없이 섬멸하라 지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전명 노도가 타이안 섬 전역에서 시작됩니다. 이때까지의 전쟁에서 온갖 굴욕을 당한 대만군이 마침내 반격의 칼날을 꺼내든 것이었습니다.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대만군이 전선을 차지하고 중국군을 포위 섬멸해 갔습니다. 비록 미국의 신속 대응부대가 중국군보다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국력과 신속 대응부대의 화력은 충분히 중국군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중국군은 미군과 전투를 하기보다는 후퇴만을 지속했죠. 그리고 타이중에서는 중국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군 덕분에 제공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이 제공권을 바탕으로 타이중 중국 상륙군을 계속해서 공격했죠. 그 결과 대만 예비군으로 중국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끝까지 대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중국군을 몰아낸 것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뚫린 베이강 방어선을 다시 보완하며 대만군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죠. 모든 대만군을 긁어모아서 중국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매섭게 공격했죠. 작전명 노도였습니다. 이미 보급과 퇴로가 완전히 막힌 중국 상륙군은 급히 자이언으로 직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 함대가 이미 7함대에 못 이겨 타이안 해협을 떠난 상황이었기에 꼼짝없이 미국 대만 연합군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중국 정치권은 미국과 협상을 하며 20만 중국군을 생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은 이를 질질 끌기 시작하며 대만에 유리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시작합니다. 대만이 잘되면 미국한테도 곧 국익으로 다가갔기 때문이었죠. 대만군은 거침없는 공세작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가오슝 항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미군들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그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었습니다. 대만군의 진격 속도가 얼마나 빨랐던지 베이강 방어선을 순식간에 돌파하고 벌써 중국군을 자이언으로까지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작전에 이때까지 발생한 대만군의 사상자 수는 1000명도 안 될 정도로 효율적이면서도 빠른 작전 전개였습니다. 하루에 20km씩 주파를 하면서 중국군을 공격해댔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도시들에서는 각 시민들이 대만군을 호응하기 시작했고요. 급기야 자이언의 자이시도 대만군에 넘어가 버렸고 중국군은 자이언의 부다이항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좁은 부다이항에 중국군 18만 명이 갇히게 된 것이었죠. 어느새 타이안 섬은 부다이항 근방을 제외하고 대만 미국 연합군에 의해 해방이 되었습니다. 중국군은 부다이항 인근에 진지를 구축하고 다가오는 대만 미국 연합군을 상대했죠. 하지만 대만 미국 연합군의 전력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이미 제공권과 제해권은 대만 미국 연합군에게 넘어가 버렸고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중국군을 향한 공습이 이어지고 있었죠. 18만 명의 병력 철수를 위해서라면 제해권을 장악해야 했지만 타이안 해협에는 이미 7함대가 있어서 제해권 장악도 힘들었죠. 대만 미국 연합군은 중국군을 부다이항에 밀어넣고 공격을 중지합니다. 추후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함이었죠. 그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버리면 이것은 그대로 협상 카드를 이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 본토를 공격하기에는 미국이 반대를 하는 상황이어서 이것이 대만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이 중국군을 굳게 돌려보낼 수는 없었던지라 대만군 단독으로 지속해서 공격과 공습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한 공격을 감행하진 않았습니다. 대만군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포격과 진지 공격만을 이어나갔죠. 미군은 포위만 하고요.
그리고 대만군은 타이안해협 일대에 대한 탈환 작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미국 7함대의 도움을 받아서 빼앗겼던 섬들은 물론이거니와 중국의 섬들까지도 탈환할 작전을 짜게 되죠. 진먼섬과 펑우제도를 포함해 중국의 섬 78개 섬을 모두 장악할 작전을 짜게 된 겁니다. 이 도서 지역을 탈환하게 된다면 중국군이 함부로 대만을 공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 섬을 모두 점령하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방어에 상당히 유리하죠. 대만의 해병대는 7함대의 도움을 받아 펑우제도부터 시작하여 상륙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질질 끌기 시작하죠.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하나의 중국을 포기하고 대만을 국가로서 인정하라고 압박을 넣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요구들이었습니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중국 내에 있는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외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죠. 중국의 영린을 그대로 미국이 건들고 있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대만의 요구를 거절하면 타이안 섬의 18만 명의 중국군이 그대로 전멸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생길 정치적 파장은 상상 그 이상이었겠죠. 중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나갑니다. 동중국해 포기와 한국에 대한 무역의존도 축소 등 중국이 다시는 패권국 지위를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압박을 이어나갔죠. 중국군에게 함락당했던 대만 펑우현입니다. 타이안 섬에서 노도작전을 실행하는 와중에 대만군은 빼앗겼던 펑우현에 대한 탈환 작전을 미국 해병대의 지원을 받아 실행하게 됩니다. 중국군의 저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의 참전으로 일찌감치 펑우현의 중국군들이 중국 본토로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펑우현을 손쉽게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펑우현에서 끊임없이 게릴라전을 펼쳤던 펑우현 방위사령부와 조우하게 됩니다. 이미 그들의 몰골이 말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펑우현 방위사령부 사령관은 이미 전사한 지 오래였고 몇백 명이 계속해서 숲에 숨어들고 저항하고 있었죠. 그들은 빠르게 타이베이로 후송되게 됩니다. 후에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이들이 후방에서 끊임없이 공격해주었기 때문에 중국군의 북상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없었다면 전황은 대만에 더 불리하게 작용했겠죠. 어쩌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었고요. 어찌됐건 간에 펑우현을 다시 탈환하게 됩니다. 한편 타이안 섬에서는 미국 대만 연합군은 중국군을 계속해서 포위 섬멸시킵니다. 각종 공습과 폭격으로 인해 중국군의 저항 의지 자체를 상실시켜버렸죠. 그 결과 중국 상륙군 18만 명은 대만군에게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병력이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좁은 부다이항에 몰리다 보니 탄약은 둘째치고 식량과 식수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만군이 지속해서 폭격과 공습을 하는 상황이라서 잠도 제대로 못 잔 병사들이 많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격을 하기에는 너무 불리한 상황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 상륙군은 더욱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중국 상륙군은 18만 명을 전부 다 개죽음으로 만들 수 없다면서 항복을 하게 되죠. 18만 명이 모두 항복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즉각 철도를 활용하여 후방에 포로 수용소로 이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타이안 섬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대만은 여기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피해 복수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에 가한 각종 공습과 폭격 그리고 무분별한 학살 때문에 벌써 사망자만 25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가장 고귀한 복수가 관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 간의 관계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철저한 힘에 눌리기 때문에 중국을 짓밟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만 명의 죽음도 무시 못할 수준이었고요. 대만은 해병대만 진행하고 있었던 타이안해협 일대에 대한 도서지역 탈환 작전을 더욱 확대하여 전군이 참전할 수 있게끔 전개하게 됩니다. 진먼섬을 포함해 중국의 영토까지 말이죠. 타이안해협에 대한 도서지역을 모두 탈환하여 앞으로 중국이 타이안섬을 절대 노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응징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그대로 실행에 옮기죠. 그 결과 진먼섬을 포함해 총 70여 개의 섬을 중국으로부터 뺏어온 데 성공했습니다. 대만 진먼섬에서는 진먼섬 주민들에 대한 학살 정황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중국군이 대만 주민들에 대한 홀로코스트를 진행했던 것이었죠.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성범죄는 물론이거니와 사람을 불태운 흔적까지 얼마나 많은 진먼섬의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을지 짐작이 갈 정도였습니다. 이 증거들은 하나둘 모여 그대로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됩니다. 중국의 이런 행동들과 이전에 보여줬던 행동들이 겹치면서 중국을 지지하는 국가는 단 한 개의 국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나라들만 계속해서 늘고 있었죠. 반인륜적인 행위를 일삼는 국가를 자시하지 않겠다면서 말이죠. 서방 세계만 참여했던 경제 제재가 제3세계 국가들도 참여하는 모습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타이안섬과 타이안해협 일대에 대한 도서지역 탈환 작전까지 성공한 것을 확인하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 더욱더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시진핑은 내부에서의 계속된 정치적 공세와 국제사회의 압박에 못 이겨 미국과 대만의 요구를 무조건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 전쟁은 대만의 승리로 끝이 나고 있었거든요. 대만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서로 합의한 내용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하나의 중국을 포기하며 이때까지 일삼았던 내정 간섭 행위를 모두 중단한다는 등의 내용이었죠. 사실상 중국이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된 합의안들이었습니다. 심지어 1대1로 전략까지 포기해야 했으니 그 피해는 항상 그 이상 이었겠죠. 결국 이 사태로 인해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실각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진 지도자를 계속해서 지도자 자리에 앉힐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군부의 칭언도 무시한 채 무리한 전쟁을 벌였으니 실각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빠르게 실각을 한 덕분에 대만과 중국 간의 관계 정상화에는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포로가 된 중국군 18만 명을 모두 소환시키기로 합의를 봤거든요. 중국에 있어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대만과 중국 간의 합의가 종료되고 전쟁은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대만은 대만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권국이 되었죠. 미국을 시작으로 대만의 수교국이 확대됩니다. 대만과 아시아에서 마지막으로 수교를 유지하고 있었던 한국도 발빠르게 수교를 진행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대만과 수교를 진행했던 터라 많은 서방 세계가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대만과 수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만 공화국은 UN 가입을 추진하게 되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차이잉원 총통은 연이어 재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토도 더 넓어졌고 분열되었던 대만 국민들을 하나로 단합시켰으니까요. 하지만 차이잉원 총통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희생된 25만 명의 군인들과 민간인들이었죠. 그들에 대한 합동 연결식이 타이안 전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희생자가 있어서 그들의 사진은 전부 다 걸 수는 없었지만 몇 주에 걸쳐서 희생된 그들을 추모했습니다. 수학여행 때 희생된 자식을 둔 아버지가 타이중 국제공항을 막아내는 모습이나 미사일 세례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시민들을 지키려고 했던 군인들, 그리고 이름 없이 쓰러져간 무명의 용사들까지. 이 전쟁 기간 동안 모든 곳에서 대만의 승전을 위해 희생되었던 모든 이들이 그 빛이 바래진데도 그들 덕분이 내일의 태양을 빛나게 했습니다. 한 명의 장군이나 지도자가 아닌 이름 없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Spend less time in your head.